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에게 남의 일 같지 않았던 분단 독일의 역사 한 페이지를 뜨겁게 장식한 베를린 봉쇄 사건의 전말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이 눈앞에 다가온 19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의 합의에 따라 독일의 영토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연합국 4개국이 분할 점령하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이어진 포츠담 회담에서 이들 4개국은 당분간 각자 점령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소련의 점령 지역 내에 위치한 수도 베를린 또한 4개국이 분할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6년 10월 베를린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소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회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선출하였으나 소련군은 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를린 전체를 대표해서 당선된 시장이 서방국의 점령지구만을 관할하는 반쪽짜리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베를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94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승전국 회담에서 독일 통일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된 강력한 독일을 두려워한 이웃나라 프랑스가 이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후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팽창야욕이 본격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서방 3개국은 1948년 3월 독일 연방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선 3개국이 그들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단일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착수했습니다. 그 작업의 핵심은 당시 소련과 서방 3개국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통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점령군은 독일 조폐청에서 압수한 지폐의 원판으로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었지요.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 확실했음에도 소련은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경제는 회복될 수 없었지만 소련은 이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서방연합국은 1948년 6월 20일 서방 3개국 점령 지역에서 유통돼 별개의 통화인 도이치마르크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화폐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서방 3개국이 관리하던 독일의 서부 지역은 물론 베를린의 서방 3개국 점령지구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독일의 분할을 공식화하고 독일 동부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새 화폐가 베를린에서 통용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베를린은 소련의 점령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4개 연합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별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새 화폐가 베를린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 지위를 무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새 화폐 발행을 소련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스탈린은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위미 통화 문제로 1948년 3월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탈퇴했던 소련은 6월 24일 연합국 4개국이 공동관리하는 베를린 행정위원회 폐지를 선언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은 더 이상 베를린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합국 3개국이 점령하고 있던 서베를린과 독일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아우토반 등의 도로와 수로를 폐쇄하였으며 전기 공급마저 차단하여 서베를린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소련의 노림수는 연합국이 동부 독일 내의 섬과 같았던 서베를린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서베를린 지역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최소한의 식량과 생활 필수품의 공급마저도 봉쇄했습니다. 육지 속의 섬이나 다름없었던 대도시 서베를린으로서는 외부로부터 식량 등의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베를린 사람들의 생활고는 이 봉쇄로 한층 더 심각해졌지요. 서베를린 시민을 인질로 잡은 소련의 아사작전이 개시되어 약 225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이 기아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서베를린에 남은 식량은 35일치, 석탄은 45일치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이 봉쇄로 서방 측이 굴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소련과의 전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도 했지요. 서방 측의 대안은 서베를린을 포기하고 철수할 것이냐, 서베를린 주민들을 죽게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수송작전을 벌이냐였습니다. 영국군 군정사령관은 일단 철수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대안이었지요. 여기서 미군 군정사령관은 공중수송작전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미군은 공군력에서 절대 열세인 소련이 감히 공수항공기에 대해 공격을 못할 것이며 소련이 다른 곳에서도 전면전을 각오하고 도발을 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소련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이었죠.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베를린 봉쇄가 끝나는 1949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 공수작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2차 대전에서 소규모 공수작전 경험이 있었던 영국 공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국 공군의 계산 결과 하루 4,000톤의 식량과 석탄을 공수하면 225만 명의 베를린 식민을 살릴 수 있으며 C-47 수송기가 24시간 내내 작전할 경우를 가정하면 1,300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역사상 최대의 공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수작전은 서방 세계가 서베를린 시민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1948년 6월 26일부터 225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을 항공기로 공수하기 시작했으며 서베를린의 수출품들을 같은 방식으로 서부 독일로 수송했습니다. 겁을 주며 큰소리치던 소련의 대공포는 침묵했습니다. 전쟁을 각오해야만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소련 모두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2주간에는 하루에 1,000톤밖에 공수를 못해 필요량의 4분의 1밖에 안 되었지만 곧 공수되는 물자의 양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서부 독일의 3비행장으로부터 서베를린의 2비행장으로 물자를 공수했습니다. 서베를린 공항 주변의 공터에 철판을 깔아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항공관제 시스템을 정비하여 항로 사용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항로 통제에도 안전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긴박한 공수작전으로 인한 항공사고도 끊이지 않아 작전 수행 중 70명의 군인 희생자와 31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서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이 작전을 도왔으며 과거 독일 공군의 정비사 출신 시민들이 지원하여 미군과 같이 정비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미군과 함께 작전한 영국 공군이 물동량의 24%를 담당했는데 영국 공군에는 영국 연방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의 조종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수작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는 수송기가 거의 1분 간격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피로를 참아가며 소련 야크기의 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날아올랐던 것입니다. 미군 수송기는 C-47기가 주력이었으나 후반기에는 신형인 C-54기로 바뀌어 나갔으며 영국 공군은 헬리팩스, C-47기와 어브로요크 등이 동원되었습니다. 연합국이 공수작전을 개시하자 1948년 7월 중순에 이르러 동독 주둔 소련군은 40개 사단으로 증강되었습니다. 연합국 주둔군은 8개 사단에 불과했지만 7월 말까지 미국의 전략폭격기 3개 대대가 파견되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있었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1948년 8월 12일 마침내 하루 물동량이 4,500톤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겨울로 바뀌면서 안개 등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오히려 12월 31일에는 하루 6,000톤이라는 기록적인 공수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1949년 4월 16일에는 1398편의 항공기가 서베를린에 착륙하는 믿지 못할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날은 서방연합국이 공수작전 능력을 과시한 역사적인 날이 되었으며 이후 이스터 퍼레이드, 즉 부활절 행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5개월 동안 계속된 베를린 공수작전은 서베를린을 살려주었으며 마침내 1949년 5월 12일 소련은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스탈린의 완전한 패배였지요. 모든 전략물자 수출입을 봉쇄당한 소련과 그 위성국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작전은 몇 달 더 계속되어 1949년 9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1948년 6월 26일부터 15개월간 총 2억 2,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232만 3,738톤의 식량과 생활필수품, 의약품, 석탄, 기계부품, 기타 물품이 베를린 시민에게 공수되었습니다. 물동량의 3분의 2는 석탄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비행회수는 연 27만 7천 회에 달했습니다. 사탕 폭격기 또는 초콜릿 조종사로 알려진 유명한 에피소드도 이때 등장하였습니다. 미국 공군 소속의 게일 할버슨 대위는 1948년 7월 서베를린의 템페로프 비행장에서 작은 낙하산에 사탕과 초콜릿을 묶어 이착륙을 구경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투하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곧 많은 조종사들이 이를 따라했으며 이후 미국 전역의 학교와 직장에서 기부받은 사탕 등은 낙하산에 묶여서 서베를린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지요. 리틀 비틀즈로 불린 이 작전으로 다음해 5월까지 모두 23톤의 사탕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전은 베를린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연합국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를린 봉쇄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은 스탈린의 기대와는 달리 서베를린 시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단결해서 봉쇄에 맞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서방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 서방 국가가 한나라도 이탈하는 일이 없이 소련과 그 위성국들의 모든 전략물자 수출입을 철저히 봉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를린 봉쇄의 결과 서부 독일 사람들의 반소, 반공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독일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체가 소련의 팽창야욕에 대항해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통일된 독일 건설이 어려워지자 1949년 5월 23일 서방 3개국이 관리했던 서부 독일이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같은 해 10월 7일 소련이 점령했던 동부 독일이 독일 민주공화국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스탈린의 팽창야욕으로 독일은 결국 분단국가가 되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후 독일인들은 통일의 환희를 맛보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지요. 이상으로 육지 속의 섬, 베를린이 소련의 봉쇄를 극복하는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